네, 이 유전자 감식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CCTV 영상 분석이나 카드나 금융계좌 추적까지 범인을 잡는 과학수사 기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미궁에 빠진 사건의 수사의 돌파구는 결정적인 제보 한 통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다룬 사건도 그랬습니다.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이 훼손된 시신 일부가 들어있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발견한 지난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정밀 부검했지만 사망자가 사춘기는 지난 여성이고 A형 혈액형을 가졌다는 사실 외에는 몇 살인지 혹은 언제 어떻게 살해당했는지조차도 알아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통의 제보가 막혀있던 수사에 물꼬를 트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제보였을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변호사님, 나머지 시신도 발견이 됐나요? 네,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주변에서 수색을 하다가 추가로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었던 비닐봉지 4개를 발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변에서도 추가 비닐봉지 2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추가로 발견한 6개의 비닐봉지 결국은 최초에 발견된 이 훼손된 시신과 다 한 1.2km 또는 100m 근방에 있었고요. 사람의 혈액이 맞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 즉 사람의 혈액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국과수의 감식 결과 동일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모두 찾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색 인원이 투입이 맞습니다.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이 됐나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결과는 미미했어요. 사실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다. 이게 전 기억이 생생한 것이 너무 잔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집중됐는데 지금 경찰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하니까. 전국에 실종 여성, 가출 여성, 모든 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풀가동해서 다 일일이 대조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귀가자로 신고된 이 여성들, 그 가족들의 DNA까지 채취해서 다 또 대조를 했어요. 그런데 다라고 해도 제가 이때 놀란 게 2014년인데 전국에 30세 이하의 미귀가자 여성들이 무려 1,442명이 있더군요. 이 중에 이제 44명의 DNA를 확보해서 대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미귀가한 여성들은 이 당시에 18명이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산되고 결국은 아무와도 일치하는 DNA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됐거나 가출됐다고 신고된 여성 중에는 일단 일치하는 DNA는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누구일까요, 팀장님? 그렇죠. DNA는 지금 채취하는데 이제 범행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하고 일반인들 지금 변호사님 많이 했을 거예요. DNA는 안 나와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12년부터는 외국인들도 지문을 찍습니다. 지문 되는데 아마 지문이라든지 DNA에 훼손이 되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시료가 없으면 DNA로서 지문은 채취가 안 되는 상황이죠.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작은 실마리라도 좀 나와야 될 텐데요.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면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는 없었나요?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가 검은색 비닐봉지, 시신을 담는 데 쓰였던 거죠. 그리고 그 봉지 안에 들어있던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목장갑이 나왔습니다. 이 비닐봉지와 목장갑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혈흔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혈흔은 피해 여성, 숨진 피해 여성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DNA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으면서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이제 경찰은 시신이 유기된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 팔달산 등산로, 시신이 유기된 현장으로 통하는 작은 등산로들이 워낙 여럿이다 보니까 CCTV가 이 등산로 길목을 모두 다 커버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일단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CCTV 그리고 민간이 가진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지만 의심이 가는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물건들도 살펴보고 CCTV까지 찾아봤지만 성과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팀장님,
그 다음에 경찰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를 확인해도 특정이 안 되고 그 목장갑도 확인이 안 되고 비닐 봉투에도 지문이 안 났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 시민이 도움을 받으려고 네. 사실상은 그 포상제, 신고 포상제라고 있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하는데 5천만 원을 걸었어요. 물론 경기청 내에 41개 전담팀이라는 거는 그 사건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기도 했고 보상금을 걸게 해서 시민들이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 거죠. 당시에는 검거하면 1계급 특진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맞습니다. 포상 조건까지 내밀었어요. 어허, 그러면은 뭐 유의미한 제보가 들어왔나요? 유의미한 제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묘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예. 경찰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지방경찰청에 112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확신 있게 뭐 범인을 압니다. 혹은 피해자를 압니다. 이게 아니라 네. 이런 걸 신고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세방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서 입주할 날짜인데 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아, 그 월세방 주인이 전화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형사들은 직감, 이건 감으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세방으로 출동을 합니다. 반지하 방이거든요. 당연히 문은 잠겨 있죠. 그런데 이 신고한 집주인 가족이 온천 여행을 떠났어요. 네. 12월인데. 그래서 집주인이 없으니까 무단으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어서 일단 그 위치만 확인하고 귀대를 하게 됩니다.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난다. 사실 그냥 듣기로는 이번 사건과 아주 큰 연관이 있어 맞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경찰이 일단 출동을 했네요. 네, 제보자가 오후에 다시 한 번 또 전화를 했거든요. 오전에 내가 신고했던 사람인데 이 방에 내가 들어가 봤더니 박스 안에 비닐봉지와 장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닐봉지와 장갑이 있다. 비닐봉지와 장갑은 시신 발견 현장에서도 발견됐던 맞습니다. 물건이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짜리 집인데 이 집을 계약한 사람 20만 원만 주고 가계약을 했다가 잔금 주고 입주하기로 한 날에 안 나타났는데 방 안에는 이런 물건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간 형사들이 이 집 좀 꼼꼼하게 쳐다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방과 화장실 등을 아주 꼼꼼하게 둘러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세입자가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정돈된 집 같았지만 이 노련한 형사들의 눈에 띈 증거가 있었죠. 시신과 함께 비닐봉지와 목장갑이 발견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에서도 역시나 비닐봉지와 장갑이 발견됐습니다. 뭔가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또 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준비하는 또 네. 준비물이기 때문에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형사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비닐봉지와 목장갑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약을 했던 월세방의 위치가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곳과도 가까웠고요. 또 추가로 시신들과 비닐봉지가 발견된 곳과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거리상과 위치상으로도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형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작은 의심이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월세방을 가계약하고 사라진 남성. 팀장님, 누구였나요? 이 월세방을 가계약하는 남성 추적해보니까 중국 동포예요. 55세 먹은 박준풍이라는 남성이에요. 그 남성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용의자에 아직까지 추적하고 있는데 특히 좋았던 거는 그 박준풍이가 동생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휴대폰은 위치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적하게 되면은 휴대폰 갖고 있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하는 박준풍의 위치 또 움직이는 동선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되면 범인을 공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탐문 조사에 나가서 박춘풍이 다녔을 만한 길목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모자,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확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일단 좀 만나봐야 대화라도 해봐야 맞다 아니다 좀 직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진짜 범인 맞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의자는 등장했고 이름도 알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은 미궁이죠. 그런데 이제 증거가 있어야죠. 그럼 이게 살해 과정에서 이 박춘풍의 행위인지가. 그래서 아까 월세방을 다시 이제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경찰이 정말 이제부터 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보자나 집주인이 확인하지 못했던 비닐봉투, 장갑 이런 거 봤지만 두루마리 휴지에 좁쌀만한 혈흔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좁쌀만한 혈흔. 이걸 이제 찾아냅니다, 경찰이. 예. 자, 이 혈흔은 누구의 혈흔일까? 그리고 욕실 수도꼭지에서
인체 조직, 이게 나중에 뭐로 밝혀졌냐면 지방이에요. 지방인데 1mm도 안 되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인체 조직 조각을 찾아냅니다. 과학수사대가 동원돼서 이 방을 보니까 인혈 반응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피가 흘렀던 그 지운 흔적이 나온 거고 DNA 검사를 했겠죠 당연히. 이 인체 조직과 혈흔에서 피해자의 것과 일치. 그러면 이제 박춘풍이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높아진 거죠. 박 씨가 머물던 곳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발견이 된 맞습니다. 겁니다. 그것도 화장실에서요. 정말 작은 흔적인데 발견을 했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화장실에서 그 신체 조직을 일부를 훼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했고 나서는 뭐 다른 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화학적인 제품을 이용해서 깨끗이 치웠을 텐데 아까 말한 두루마리 화장지에서 혈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의심이 가가지고 루비올 반응이라고 있거든요. 뿌리게 되면은 형광 반응이 나거든요. 그걸 보고 더군다나 또 DNA까지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발견이 전체 그 큰 그림 그게 됐기 때문에 그 참수리의 눈이에요. 참수리가 우리 이제 마크인데 참수리의 눈 형사가 상당히 기여를 한 거죠. 그 형사가 그걸 봤기 때문에 수사가 커지고 확인해 보니까 인혈 반응뿐만 아니라 DNA까지가 확보되니까 피해자가 여기에서 사망당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큰 일은 해냈습니다. 용의자는 특정을 했어요. 그럼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이 혹시 됐나요? 일단 뭐 용의자를 잡았어야 했는데요. 제보가 들어온 다음 날 밤 11시 30분쯤에 이 박춘풍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의 위치가 수원역 부근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잠복하 있던 경찰이 박춘풍을 검거합니다. 여성 한 명과 함께 이 수원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려는 걸 잡았는데요. 당연히 잡아서 피해자가 누구였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자신과 동거를 하고 있던 40대 중국 동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이 박춘풍이 검거되기 사흘 전에 경찰에 또 다른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숨진 여성의 언니가 파출소를 찾아와서는 내 동생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종적을 감췄다면서 가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자매는 DNA 일부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한 이 동건이의 언니에게서 채취한 DNA 국과수에 보내서 발견된 시신과 대조를 해봤더니 DNA가 일치한다는 회신이 오면서 이제 범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예, 저희가 박춘풍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신상 공개 대상이었고 얼굴 공개까지 결정이 난 상황이라서 보여드렸습니다. 대체 왜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하나요? 네, 박춘풍과 이 동거녀는 4월부터 동거를 했었는데 동거하는 기간에도 생활비 등의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거녀가 집을 나갔고 만나달라고 했는데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해는 자신이 집에서 했고요. 함께 집에서 했고 살해를 하고 나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가 처음 나온 가계약한 월세방을 찾아가서 가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할 때도 굉장히 치밀했던 게 이름 없이 휴대폰으로만 전화번호로만 계약을 했고요. 이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의 명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박춘풍은 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반지하 월세방을 가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한 곳은 또 다른 곳이고 살해한 곳과 시신 이제 훼손한 곳이 이제 결국 별개였다는 건데 이 두 곳을 모두 다 가봤다는 TV 설치 기사가 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튼 여자분이 안 보이셨던 건 아마 마지막으로 갔을 때 제가 한 10월달 이혼이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안 계시고 혼자 계시더라고요. 4월 때는 여자분이 계셔서 뭘 할 건지 이제 저랑 통화를 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넷 어떻게 할 거냐고 글쎄 저쪽에 있는 걸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시던데요. 그러니까 그 이사는 아니라고 안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아니라고 이사는 아니라고. 예, 처음에는 박춘풍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다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구속영장 심사와 현장 검증 당시 박춘풍의 발언 들어보시죠. 시신 훼손해서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저도 몰라주면 미안은 그런다고 모르겠으면 저도 잘 어떻게 해서 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정신을 이고 왔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죽이려고 뭐 이런 마음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도 정말 친밀한 관계였고 우연하게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리 급하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뻔뻔하네요. 결국 이제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검찰이 자신에게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이 발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한 거지 내가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도 일관성이 없고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팀장님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봤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코패스 그 항목은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4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그 24점 이상 되면은 사이코패스 되는데 그 점수는 못 미치더라도 일단은 그 박춘풍이의 그 증언을 보니까는 그 무책임성이라든지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얕은 감정, 공감력 부재, 장기적 목표 부재 등 상당한 부분이 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이코패스 수준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으면 일단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킨다는 의미에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이제 선고받게 되는데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고 이제 2심 과정에서 박 씨 측 입장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는 거는 인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뇌 검사를 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뇌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선 초유의 일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게 문진 방식이잖아요. 체크리스트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선진국에서는 뇌 과학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뇌의 전기 자극을 우리 자기공명 영상장치 예. MRI로 찍어서 분석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박춘풍의 뇌를 이 앙하 기저부, 이 눈 뒤쪽하고 전두엽, 이마 쪽을 이제 검사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심 어떻게 나왔고 대법원까지는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는 뭐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이제 1심이 이제 계획범죄를 봤어요. 계획범죄를 봤는데 2심은 계획범죄는 아니지만 무기징역이 무겁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발뺌을 했지만 결국 작은 증거들과 시민의 제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 이야기 오늘 증거는 말한다로 살펴봤고요.